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타깃이 되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이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월 시장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우려의 약세장을 보였던 연말과는 다르게 지난 1월 코스피는 4.91%, 코스닥이 7.39%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물론 다우지수와 S&P 500의 수익률도 웃돌았는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2월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증권사에서 바라본 2월 코스피 예상 밴드 그리고 호재와 변수,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최소 2,350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리딩투자증권으로 하단을 2,350포인트를 제시했고요. 이외 나머지 4개 증권사 모두 2,650포인트를 상단으로 제시했습니다. 1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최소 2,300에서 최고 2,600포인트였는데 상단과 하단 모두 50포인트씩 상향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2월의 호재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꼽혔을까요? 네, 2월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으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막연했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출범 초기 정치적 허니문 과정이 전개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정부의 추경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 시도라든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도 호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환율 피크아웃 가능성, 물가 안정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이에 따른 달러 안정화, 3월 예정된 중국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낮아진 한국 주식 비중 확보를 위한 연기금과 외국인의 순매수도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수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호재 요인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지만 이 변수로는 트럼프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만 집권 초기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다 점차적으로 규제가 협상의 도구로 변모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딥시크발 악재, 저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의 AI가 개발되면서 AI 투자에 과도한 비용을 다시 상기시키게 된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외 국내 수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감익 가능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미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또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쇼크와 정치적 리스크도 증시 변수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2월의 유망 섹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딥시크발 여파에도 반도체 업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3곳에서 유망 업종으로 꼽았는데요. 글로벌 선수요 유입과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예상보다 수요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 업황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정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조선업종도 보이고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이 자동차와 부품주, 또 증권과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주도 보입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무역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과 엔터 업종도 각각 2표씩 선택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운송과 방산, 전력기기, 게임주, 바이오와 인바인드 소비재, 유틸리티와 2차 전지, 중국 소비주까지 유망 업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2월 우리 증시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리서치 센터장 전망 보고 오셨습니다. 주말 새에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 전망들 좀 수정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2월 지수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십니까?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증권사랑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데 그래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도 지수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PBR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하단은 0.8배, 그리고 중간값은 0.9배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8배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하단은 한 2,40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중간값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7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경우는 한 3,0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기업 이익이 좀 생각보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ROE, 기업들의 ROE 값이 지금 9%대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정적인 전망을 봤을 경우에 한 7%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가 PBR 한 0.8배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PBR 0.8배 정도, 2,400에 가까운 그 지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악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올해 그래도 뭐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연간으로는 뭐 지수 상단을 3,000선 위로 잡은 증권사들도 있는데 올해 이제 우리 그 코스피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지수 저점을 갖다 높여가면서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전망하고는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네. 기업 이익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올해 아무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증시 전망했을 경우에는 수급하고 심리인데요. 심리 상태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나 수급 여건은 조금 개선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 이익으로 봤을 경우에 정말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민을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만 연초부터 다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1월 수출이 일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2월달 데이터를 갖다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 대표님께서도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고요. 네. 어쨌든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둘 다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먼저 2월 시장 좀 뭐 기대하게 하는 요인들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경제학 그리고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이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그 달러화 강세 이런 움직임 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클리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ISM, 중국의 PMI 데이터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경기 순환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한국의 그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 업종들한테는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 센터장님이 뭐 지적하셨듯이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 가능성 그리고 추경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그 내구재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만약에 트럼프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조금 확전된다라고 하면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갖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2월 시장 기대 요인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과민 반응의 되돌림. 다만 무역 정책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반대로 2월 시장에 좀 우려 요인들 어떤 걸 좀 꼽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월달 수출을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실제로 2월달 수출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연초부터 한 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2025년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 폭이 2월달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들이 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조만간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심리적으로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미국의 지표들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먼저 트럼프 관세 부과 우리 시장 뭐 그동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이 상당하고요. 이번 트럼프의 관세 여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보편관세 10%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보편관세 10%를 부과했을 경우 이게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로 갖다 이어질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이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캐나다나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이런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 회사 기업들의 그 가격 경쟁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마진을 훼손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경제학을 일기 때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관세를 부과했지만 사실 뭐 진행하다 보면 미국 기업들의 그 마진이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자 중간에서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완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나타날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함께 이 설 연휴 기간에 중국 그 AI 스타트업이 만든 딥시크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딥시크가 뭐 저사양 HBM을 사용해서 수준급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엔비디아의 독주에 어쨌든 좀 의구심이 생긴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구정 연휴 때 보다가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픈 AI하고 엔비디아의 그 어떤 경제적 우위는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AI 업계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1등 기업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좀 풀었었고요. 엔비디아가 뭐 3만 불짜리 그리고 H100 GPU를 갖다가 16,000개를 사용해 가지고 가해를 받으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남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딥시크는 좀 다른 거죠. 1등 오픈 AI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자기가 그 사람이 만들었던 요약 정리집을 갖다가 사용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적게 하면서 머리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해결을 해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모범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답안을 공개한 겁니다. 이러면서 충격을 줬던 거죠. 과거에 3만 불짜리 H100을 사용하지 않고 15,000불짜리 H800을 갖다가 사용했고 GPU 같은 경우에도 2048개를 사용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오픈 AI가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는 방법을 갖다 활용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1등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커닝을 한 거죠. 빠른 추격자로서 딥시크는 사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량화, 효율화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건 사실 임플리케이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1등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픈 AI의 어떤 아성에 우리가 도전할 수 없었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나 딥시크가 그러한 비밀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그러면 1등이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내게 됐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갖다 따라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모델을 갖다가 AI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국엔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AI 서비스와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대한 또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픈 AI의
아성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의 수요 또한 견조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80억 개발 비용으로 80억 정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존에 했었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구축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라는 부분에서 물론 뭐 딥시크의 가격 효율성, 가격 계산이 효율적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경량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딥시크가 H100 5만 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걱정이 조금 너무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딥시크 여파에 따른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돼.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 우리 AI 반도체 주가와 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번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 반도체 섹터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네. AI 에이전트 같은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피지컬 CES에서도 나왔듯이 피지컬 AI로 흐름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라고 것을 의미합니다. AI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GPU와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위를 어찌 됐든 간에 메모리 필요량은 늘어나게 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HBM 같은 경우에 이런 메모리 필요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메모리 고대역 폭을 필요로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HB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AI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GPU와 GPU에서 GPU를 지원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꼭 필수화 적인데 결과적으로 전력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GPU도 전력을 잡아먹게 되는데 GPU 전력 그 외에도 메모리 전력량을 갖다가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줄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HBM이 기존의 D램 대비해서는 월등히 전력 소비량이 적습니다. 전력 효율 면에서도 HBM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HBM이 왜 필요한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공급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은 하이닉스가 거의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저가용, 저사양 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HBM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 공급을 갖다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쪽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경쟁 우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봤을 경우에는 그 고성능 하이엔드의 수요도 여전할 것 같고요. 딥시크가 이제 이번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 딥시크로 대변되는 고효율 시장의 또 성장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체 시장에 있는 파이가 증가하는 쪽으로 저희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딥시크로 조금 뭐 흔들리고 있지만 HBM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 우위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챗 GPT 만든 오픈 AI도 오픈 소스 전환 가능성 좀 내비치면서 AI 기술 개발 경쟁 좀 가속화되는 양상이고 AI 대중화가 좀 더 속도를 낸다면 좀 기대되는 섹터들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한국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기존의 AI 서비스를 갖다가 어떤 특화된 AI 서비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국내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의에 있었습니다. 물량이나 속도 면에서 열의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었고요. 미국 같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갖다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뭐 좌절감도 맛보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숫자로 보게 되면 23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국내 전체 우리 엔비디아의 H100 GPU 보유량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만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 생각보다 국내는 많이 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딥시크가 이제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어떻게 저사형의 H8
800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력이나 계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과거보다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줬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게 뭐 논문으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향후에 그 특화된 AI 서비스를 갖다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물량이나 속도 면에서 뒤처졌던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경쟁 중심에서 미국 중심의 독주에서 벗어나서 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다각화된 이제 경쟁 체제로 된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추격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런 국내 AI 서비스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월 시장을 좀 돌아보면 전선, 전력 설비 섹터의 흐름이 좋았는데 딥시크 사태로 오히려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고요. 전력 설비 섹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국내 기업들의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캐펙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대비해서 그러면 전력 설비가 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요구 전력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다가 시장이 하게 됐고요. 네. 이는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버티브라고 이제 서버 냉각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배전 설비 업체인데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AI 데이터 수요를 놓고 봤을 경우에 미국의 전체 전력 수요의 일부분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다양한 전력 설비 관련된 메가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많은 제조업 설비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설비들을 갖다가 가동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력 발전과 전력 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배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발전 및 배전 설비에 대한 규모가 감소한다기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수요는 미국 전력 수요의 일부분일 뿐이다. 제조업 리쇼어링 같은 이런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전력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조선, 방산,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는 2월에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업종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 플러스 고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조선, 방산, 기계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편으로 봤을 경우는 트럼프 정책과 무관한 업체, 네. 내수 업체들로 봤을 경우에는 엔터 증권 등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자체적인 선박 건조 능력은 제한적인 가운데서 중국의 부상을 갖다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한국 조선과 관련된 산업들에게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갖다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CDMO 같은 업체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됩니다. 내수주로 봤을 경우에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BTS 기존 그 메인 아이돌이 컴백하고 신규 아이돌이 또 데뷔하면서 네. 실적 모멘텀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입과 이제 배당 등 주주 환원율의 확대 증가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에 따른 수혜 섹터, 조선, 방산, 기계, 제약 바이오 등을 꼽아주셨고 트럼프 정책과 무관하게 엔터와 증권이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그 미국 시장을 두고서는 엇갈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미국 증시 낙관적인 전망이 그래도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정에 대한 경고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경제랑 증시랑 좀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G7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탄탄하고요. 지금 모든 그 흐름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나 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경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증시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세장 3년 차입니다. 과거 2023년부터 24년 20%를 상회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었었고, 반면에 그 다른 그 선진국 국가, 신흥국들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하는 경계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 이익의 EPS, 기업 이익 증가율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PER, 우리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적용 배수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 한 22배에서 23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평균이 18배였습니다. 과거의 평균 대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타 증시, 신흥국이나 타 선진국 대비해서 미국의 실제적으로 PER 멀티플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지수가 뭐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개별 종목들에서 지금 스탁 피킹,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나홀로 독주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이나 중국 등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 관점, 저평가된 관점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매력이 이전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장기 랠리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저평가 관점에서는 한국과 중국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미국 증시가 올해 이제 미국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M7에 이제 브로드컴을 포함한 배트맨을 제시하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이번 딥시크 개발로 좀 주도주 변화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일단 저희가 봤을 경우는 M7 등은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은 좀 그래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전보다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투자를 갖다가 조금 찾는 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소형주 투자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7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하지만 중소형주 투자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어쨌든 커진다면 여타 시장, 또 우리 시장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그 역사적 PER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글로벌로 가장 저평가된 나라를 찾자고 하면 한국입니다. 네. 근데 한국의 그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물론 최근에 좀 약화는 되고 있지만 과거에 그 경쟁력을 갖다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가장 매력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 투자자, 우리 모멘텀 투자자도 글로벌로 많이 있지만 밸류 투자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밸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은 매력적인 그 투자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저희 3개월에서 6개월만 놓고서 이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 밸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3에서 6개월만 놓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네. 평균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잠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당시에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PBR 0.9배를 갖다 하게 되면 2,700이고 어느 정도 그 과거의 역사적 상단을 봤을 경우에는 한 배 정도를 적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봤을 경우에 3,000포인트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다운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업사이드는 조금 어느 정도 열려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매력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 하에서도 뭐 최악의 경우에서도 또 수혜를 받는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조선, 기계, 방산 등이 또 있고 내수주 또한 뭐 자체적으로도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도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환율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로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도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1월 그 FOMC에서 파월 같은 경우는 뭐 신중한 발언을 했고 대표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적하셨듯이 1월 FOMC 미팅은 상당히 중립적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립 금리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5% 정도 되는데 네. 중립금리 정도 수준을 갖다가 테일러 준칙으로 예상을 해보고 저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성장률 2%에 그 인플레이션 2% 정도로 하게 되면 한 4% 정도의 그 중립금리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50bp 정도, 25bp로 했을 경우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겠죠. 향후에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으로 둔화가 되고 고용 지표가 조금 그나마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지금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갔다. 네. 예, 동결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연준은 통화 정책을 갖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하의 폭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25bp 2번 정도가 저희로 봤을 경우에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 여력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 자체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봐야겠고요. 국내 뭐 정치 여전히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2월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부과가 구체화되면서 그 증시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또 나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클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클컬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 펀더멘털 자체가 나쁘지 않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